안녕하십니까. 호기심만 많은 남자들의 두서없는 이야기 우물박 개구리입니다. 네, 사막거리입니다. 네, 버십니다. 네, 산고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문묘 18년 중에 마지막 고려의 마지막. 예, 정몽주 정몽주 가보겠습니다. 혹시 정몽주 좀 들어보셨습니까? 고려 마지막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리죠. 뭐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수박 겉하게 하고 알았습니다. 수박 겉핥기 했습니다. 그 우리 그 뭐지?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이제 노래방이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네. 그때 가면 항상 이제 맨 마지막에 부르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백인의 위인. 그렇죠.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데 마지막에 그걸 왜 부르셨습니까? 노래가 제일 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딱 이제 10초 남았을 때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는. 어쨌든 이제 거기에 보면 일편단심 정몽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바로 우리가 정몽주라고 하면 누구나 일편단심. 단심가. 단심가. 그렇죠. 바로 정몽주의 일편단심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편단심, 이 일편단심이 어디 나오는 말인지 아십니까? 정몽주에게 있어서. 단심가에서 나와. 단심가 아십니까? 다 몰라요. 네. 단심가. 들어봤죠? 네. 어떻게 합니까?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뭐 할지라도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렇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님을 향한 내 마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야, 이거 다 왔는데. 님을 향한 내 마음은 사랑해요지. 아니 그게 아니라 임양한 일편단심. 임양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그래서 다 일편단심. 맞네. 맞지. 아니 그러니까 일편단심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편단심 정몽주라고 한다. 그 단심가다 이 시가 아주 단심가다. 그 이미 그 뭐 남녀간의 이미 아니잖아. 그렇죠. 네. 남녀간이라기보다 이제 우리가 고려의 왕실을 얘기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100번을 내가 죽더라도 100골이 진토되어 내 뼈가 사라지고 먼지가 되더라도 먼지가 돼서 흙이 되더라도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게 저거 아닙니까? 혼백이 없어. 그렇지. 혼백마저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내가 이 일편단심, 고려를 향한 일편단심은 가실 줄이 있으랴 가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유명한 그 태종 이방원이 되는 태종이 되는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 불렀던 하여가. 네,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그렇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가 바로 이 이방원의 하여가의 제목에서 딴 거잖아요. 그죠?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 들었다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거기에 대한 답가였죠. 네, 답가였죠. 답가였고 뭐 이제 고려사나 뭐 이런 기록에 보면 사실 둘이 만나서 이런 시를 나눴다는 기록이 이건 없는데 너무 극적이잖아 사실. 맞아요. 이 스토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일편단심 정몽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바로 그 정몽주에 대한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뭐지?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뭐 잠깐 왔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죄송합니다. 방금 뭐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야,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제가 지금 알만한 양반이 당황을 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몽주는 충수광 때 태어났어요. 우리 충수광이라고 하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안향의 그 영정을 그렸던 왕. 네. 그리고 저번에 시간에 얘기했던 교황 요한 22세. 주고받았던 그 편지를 서신. 뭐 주고받진 서신을 않았죠. 받았다 정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서신을 보냈다. 보냈다. 근데 여기 적혀 있는 게 약간 고려가라는 말 같다. 그렇죠. 바로 이제 충수광 때고 이때 이제 충수광 때 1337년에 이제 정몽주가 태어나죠. 정몽주가 태어나는데 정몽주가 태어나는 게 이게 아주 말이 많아요. 탄생에 대한 뭐 설화, 비화 이런 느낌. 뭐 설화까지는 뭐 크게 없는데 이 정몽주의 탄생지를 두고 지금 지자체에서 아주 그냥 팽팽하게 대립하고 그래요? 있어요. 그럼요. 이렇게 태어났다 저렇게 태어났다. 혹시 어디 정몽주 하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천 경상북도
경상북도 영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경상북도 영천에 이제 임고서원이라는 그렇죠. 네네네. 정몽주를 사실 이제 두 지자체가 싸우고 있는데 네. 네. 한쪽은 포항이에요. 포항이요. 네네. 포항시 남구. 그리고 한쪽은 영천이죠. 아, 왜? 야 이게 이제 좀 애매한데 뭐 물론 여러 기록들도 있긴 있어요. 여러 기록들도 있고 예를 들면 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포항에 가시면 사실 그 포운 도서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포운 정몽주의 포운 도서관도 있고 코를 뭐. 딴 도서관이 있다. 있죠 있고 그 뭐 어떤 기록에 보면 그 포운 정몽주의 제자죠. 포운 정몽주 제자 중에 한부림이라는 제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면 조선 초기 때 사람이겠지. 그 사람이 이제 쓴 기록에 자기 스승에 대한 내용을 할 때 그 영일현 사람인데 영천으로 옮겨 살았다. 아 태어났는데 이사 갔다. 영일현이면 지금 약간 영일만 곧 영일 때 그쪽인가? 아니요.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영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이가 없다. 포운은 원래 영천에서 태어난 거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영천 읍지 같은 조선 시대 때 기록물 같은 데서는 정몽주는 영천 우황리 출신이다라고 적혀 있지 않냐 이렇게. 뭐 이런 걸로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포운 정몽주가 어디 정씨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영일 정씨요. 아. 영일 정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 집안은 포항 영일 지방이야. 근데 엄마가 누군지 알아? 아니요. 영천이 씨야. 포항에서 났는데 영천으로 이사를 갔다 이런 느낌인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보통 엄마가 애 놓을 때 친정으로 가서 놓기도 해. 네. 그쵸. 예를 들어서 그 뭐야 뭐 신사임당도 그렇잖아. 네. 그렇죠? 뭐 그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마야 부인이 가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뭐라 해야 될까 외가에서 애를 놓기도 한다고 주로 뭐 그런 게 많았지. 네네. 그럼 이게 뭐가 맞는지는 몰라. 사실은 이거 설전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영일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뭐 환영합니다 할 때 맞을 영자에 뭐 해일자란 말이야. 혹시 그 연호랑 세오녀 이야기 알아요?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몰라요. 몰라요. 그럼 몰라요? 네. 신라 시대 때 아달라라는 왕이 있었다고. 마지막 박씨 왕인데. 아달라. 박아달라. 박아달라 아달라 이삭은 왜? 아니 왜 말하고 왜 웃네? 야, 이 방송 저질로 만드네 아주 그냥. 왜 웃나? 아주 그냥 방송 저질로 가. 아달라. 그래, 아달라 이삭은. 그 아달라 이삭음 때, 덥다. 아달라 이삭음 때, 그때 이제 진행하세요. 연호와 세호라는 두 커플이 있었다고. 연호가 남자고 세호가 여자야. 그래서 연호 남자니까 랑 세호녀. 연호랑 세호가 있었다고. 그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그게 뭐가 들어가냐면 까마귀 오자거든 그게. 네네. 그 혹시 고구려 벽화 같은데 보면 그 삼조고라고 알아요? 삼조고는 예. 들어본 거 까마귀인데 요렇게 그치 까마귀인데 발이 세 개야. 근데 그 삼조고가 태양 속에 살아. 태양 속이요? 그래서 태양, 해. 일.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삼조고, 고구려의 그 삼조고, 태양을 상징하는. 근데 이제 중국에도 옛날에 보면 그 하늘나라의 최고의 명사수. 그 예라는 명사수가 옛날에는 그 뽕나무에 10개의 태양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매일 돌아가면서 뜬다 그래가지고. 그 예라는 그 명사수가 이렇게 그 해가 이렇게 나중에 피해를 입히니까 활로 9개 회를 다 떨어뜨리고 1개만 남겼는데 활로 맞춘 해가 떨어졌는데 가보니까 다 까마귀가 떨어져 있더라. 뭐 이런 옛날 이야기 같은 거. 그러니까 옛날엔 까마귀가 태양을 상징하는 게 있었어. 우리나라 도미 문화권에. 그래서 지금도 일본 국가대표팀 그게 까마귀잖아. 삼조고. 까마귀. 그 일본은 뭐 해일자를 쓰니까 걔들은 뭐. 그러니까 이게 태양 우리 동이종 문화권에서는 까마귀를 태양으로 우리가 많이들 상징을 하지. 근데 이제 연오도 보면 까마귀 오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새오녀 할 때 새오도 까마귀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연오가 이제 그 포항의 남구 오천 그 호미곶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살았단 말이야.
포항에 그 호랑이 꼴이 있는데 구룡포 있고 있는데 뭐 네네네. 그쪽 오천 쪽이라 도구 앞바다 그 제가 해병대라서 왜냐하면 그 해병대 안에 그 1월지라는 이 설화가 관련된 연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연호랑 그 이게 포항에 가시면 손 이렇게 하나는 바다에 있고 하나는 밖에 있는 네. 구룡포에 가시면 네. 그죠? 그 앞에 있는 남녀 커플 동상 커다란 동상이 있다고요. 그게 연호랑과 세원녀 동상인데 거기서 이제 갔다고. 그 어느 날 이제 뭐 이렇게 바다에서 해산물 잡다가 막 바위가 자기를 태운 바위가 뭐 그냥 또 가버리는 거야, 뭐 자동으로. 떠내려갔다고요? 아 바위 위에서 이렇게 해루질을 하고 있는데 바위가 떠내려갔다고. 연호가 이렇게. 근데 도착을 했어. 도착했는데 막 어떤 사람들이 막 우가 막 우가는 아니겠지 막 어떤 사람들 와 왕이 오셨다 막 이래서 자기 왕이 됐단 말이야 그 나라에. 그게 일본이야. 그런데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뭐 세오녀도 가게 됐어. 근데 그러면서 신라에 해가 안 뜨는 거야. 왜요? 오가 해가 가버렸으니까. 두 개 다 가서. 그래서 그때 사신을 보낸 거야. 네. 신라에서 일본으로. 그러니까 연호랑과 세오녀가 나는 이미 왕이 됐으니 갈 수가 없다. 대신에 이제 그 세오녀가 이렇게 쫙 무슨 비단청 같은 거를 이제 착 짜가지고 이거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면 다시 해가 뜰 거다. 해서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그걸 이제 제사를 지냈더니 다시 해가 떠올랐다. 해를 맞이했다. 영일. 그래서 이제 그 포항의 오천, 이제 포항 남구 오천 거기를 이제 지금은 이제 오천이 그래서 까마귀 오자에 내천자잖아. 해를 맞이한. 그래서 이제 오천이라고 하고 사실 해병대가 거기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해를 맞이하게 된 바로 그곳이 영일, 그 포항의 남구 영일이라고 영일 정씨란 말이야. 네. 이제 알겠죠. 네. 네네. 그래서 영일 정씨인 정몽주가 포항 사람이냐? 근데 엄마는 영천이시다. 그래서 놓을 때 어디서 났을지 친정에 갔을지. 친정에서 나왔을지 여기서 놓고 뭐 친정 있는 외가로 또 이사를 갔을지 뭐 어쨌든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뭐 포항 남구 가도 정몽주와 관련된 뮤지컬도 있고 막 그래요. 서로 막 해. 영천에서도 하고 포항에서도 하고 정몽주 관련돼 가지고.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영천이 굉장히 세게 밀고 있죠. 네. 그래서 인고서원도 있고 사실은 네네. 거기에 가면 영천의 어쨌든 영천은 이제 그 정몽주와 관련된 그런 굉장히 중요한 또 장소기도 하니까 사실은 뭐 둘 다 가보면 좋죠. 네네. 예. 또 이렇게 쓸데없이가 또 연호랑 세오녀까지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네요. 재밌는 얘기였어요. 그랬어요. 자 어쨌든 이 정몽주는 사실 이제 태어나서 이게 굉장히 이게 국가에서 고려라는 나라에서 이제 충격을 받는 인물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뭐 때문에요? 물론 이제 이 정몽주가 16살이 되던 해 공민왕이라는 왕이 등극을 해요. 공민왕이라는 왕이 등극하는데 그 앞에 왕까지는 우리가 안양 때부터 시작했을 때 안양 때부터 충이 붙는 왕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원나라. 네. 네. 그래서 뭐 충렬왕, 네. 뭐 충숙왕, 뭐 충해왕, 충선왕 뭐 이런 식으로 쭉 충자가 붙는데 네. 갑자기 공민왕이 딱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정몽주가 태어날 땐 충숙왕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16살 되던 해 공민왕이 등극을 한다고. 왜 공민왕은 충이 안 붙어? 그때 명나라였나요? 나라가 생기면서 원나라의 명청이었나? 그건 공민왕 한 10년이 지나야 돼. 그래요? 네. 근데 왜 왕을 붙였지? 공민왕은 딱 자기가 등극하면서부터 공민왕의 부인이 그 유명한 노국대장 공주거든요. 원나라의 몽고. 근데 딱 결혼도 하고 왕이 되면서 공민왕은 적극적으로 자주 고려의 국방 의지를 키웁니다.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이 시작돼요. 야, 우리 고려야. 다 똑같을 거야, 우리. 그래서 공민왕 때부터는 충이 안 붙어요. 공민왕은 완전한 개혁 정치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근데 이때 공민왕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왕 자체가 벌써 개혁적 성향을 가진 왕이 이제 팍 와서 야, 충 안 붙여. 안 해. 맞지 이렇게 시작되니까 이런 그 정몽주 같은 친구들이 다 그 감수성 예민한 16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그런 왕을 이제 딱 맞이할 때 이 성향이 얼마나 부디시 이 개혁적 성향이 가질 거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항상 개혁하고 싶어하고 새로운 물결을 타고 싶어하는데 맞아요. 왕도 그래.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쫙 붐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러면 항상 이런 개혁적인 왕이 나타나면 항상 조정에서는 반대되는 세력이 나타나. 그렇죠. 누가 가장 반대를 할까? 기존의 원나라랑 친한 그렇지. 관료들이 그렇지. 기존의 원나라랑 친한 관료들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지. 그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귀족이 바로 기씨였어. 기요. 기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원나라하고 이렇게 고려가 충자 붙는 왕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여자들도 많이 건너가게 된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기왕후인 거지. 아 기왕후. 기왕후. 근데 가가지고 기왕후는 원나라 몽고 최초로 제1왕후까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전부 다 이 고려에 있었던 기왕후의 오빠, 뭐 기철 이런 사람들이 그 기록에 보면 공민왕과 말을 나란히 달렸다. 뭐 이런 것도. 왕 동급. 그 자기가 뭐 공민왕한테 이렇게 글 써서 올리면 자기를 뭐 신하가 뭐 이런 식으로도 안 적어. 그러니까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졌겠어. 공민왕이 이제 이런 애들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공민왕을 왕으로 올리는데 지지해준 사람이 기왕후였어 또. 그러니까 이 공민왕은 원나라에 있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초반에 그 기왕후 같은 경우에도 자기 고려 여자잖아. 고려 여자인데 자기가 고려 황제의 최고 1왕후까지 올라간단 말이지. 네. 그리고 이제 거의 원나라를 30년 동안 진짜 기왕후의 손바닥 안에서 통치를 했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왕후는 굉장한 여자죠. 네. 바로 그 굉장한 기왕후의 시대에 공민왕이 이제 반원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또 보통 일이 나는 거지. 근데 그때 이제 정몽주가 딱 16살이 되던 해 왕이 바뀌었는데 얘 공민왕이 탁 왕이 된 거야.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공민왕은 드디어 고려 안에 있던 기철 일족을 싸그리 제거해버려. 그러니까 기왕후가 딱 그 얘기를 듣고 빠지치는 거지. 그렇지. 우리 오빠를 네가 딱 그때가 정몽주 20살 때 공민왕 5년 때야. 그러니까 공민왕은 등극하고 초기부터 엄청난 개혁을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쌍성 총관부라고 지금 저 북쪽 지역에 쌍성 총관부라고 거기를 혁파해가지고 거기를 고려의 영토로 만들어봐. 그런데 그때 쌍성 총관부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자춘 이성계 부자야. 그때 당시 이성계 22살. 공민왕의 밀지를 받은 이자춘과 이성계 부자가 공민왕이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는데 안에서 도와주지. 22살의 이성계가 공민왕과 딱 이제 만나면서 고려 조정으로 들어오게 된 때. 그때 이성계가 그 정몽주보다 2살 많거든요. 바로 그리고 나서 다음 해 21살이 되던 해 바로 과거 시험을 치죠. 정몽주가 그래서 공민왕 6년에 국자감시에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시대랑 비슷하게 보면 되는데 우리가 조선시대 때 과거 1차를 합격하면 성균관에 가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자감이 이때 당시는 국자감시라고 하지만 이제 국자감이 성균관이란 말이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21살에 정몽주가 딱 합격을 하고 23살 2년 있다가 홍건적이 1차 침입을 해. 그러니까 그 당시 원나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 원나라는 사실 이 정도 거의 원나라 말기야. 말기인데 그때 이거 얘기하면 너무 복잡한데 원나라 그 당시 막 쌀값이 2,000배가 뛰고 막 이랬어. 2,000배. 하여튼 막 말하면 복잡해.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내부가 굉장히 혼란하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 거 아니야. 네네. 근데 몽고 애들이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중국의 중원이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거기 사는 애들은 한족일 거 아니야. 이 한족 애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지. 그러니까 머리에 붉은 수건을 동여 메고 일으킨 반란이라 해서 홍건적의 난인데 사실 얘들이 뭐냐면 백령교도들이거든. 백년교도? 그러니까 중국에 이미 예전부터 송나라 때부터 이 백령교 그러니까 명교라고도 하는데. 명교. 야 이거 무협지. 우지꺼꺼. 우지꺼꺼. 맞아 우지꺼. 이 우지꺼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 의천도령기에 보면. 의천도령기에 보면 주인공이 저 명교잖아요. 명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들어온 종교예요. 마니교라고 당시 교주가 마니라는 교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막 섞여 있는 종교야. 그래갖고 막 이렇게 극명하게 선악이 있고 나중엔 결국 메시아가 내려와가지고 이 세상이 이제 회복되는 뭐 하여튼 그런 건데 그게 중국에 들어와서 불교랑 섞였어. 그리고 당시 마니교를 만든 그 이란의 마니교를 만든 마니도 자기가 뭐
부처와 애수의 계승자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만든 종교긴 한데 어쨌든 이게 들어와서 불교의 색깔을 입고 거기에 이제 사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불교에서는 뭐겠어? 부처 미륵이지. 비륵. 미륵. 내가 미륵이니라. 그 미륵적 어떤 사고를 가진 어떤 백령교 명교가 있었는데 얘들이 이제 딱 이제 일으키는 거야. 나는 일어나는 거지. 근데 초반에는 이제 밀린다고. 몽고 그 관에. 네. 그래서 밀려 들어온 게 고려야. 밀려서 들어온 게. 그게 고려로 들어왔는데 공민왕이 그때 홍건적의 1차 침입이 이제 발생을 한 거지. 근데 또 금방 수복해 또.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바로 다시 수도를 수복하고 홍건적을 격파하죠. 격파하고 나서 공민왕 9년 되던 해, 그러니까 국자감시에 합격하고 2년 있다가 그러면 이제 난을 수복했으니까 또 과거 시험 치러야 되잖아. 네. 그 과거 시험 치를 때 이제 본과를 치른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도 과거 시험이 1차, 2차, 3차로 치거든요. 근데 이제 고려 시대 때도 똑같아요. 문과 시험을 치면 초장, 중장, 종장이 나오고 3차를 쳐. 그런데 야 정몽주가 초장에서 1등 먹어. 장원급제를 내. 그리고 2차 시험 중장 딱 쳤는데 또 장원 먹어. 마지막 3차 종장까지 장원급제를 다 때려버려. 삼장원. 그때 과거 시험 같이 쳤던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누구요? 문익점이었어. 문익점. 그러니까 과거 동기야 문익점이. 정몽주랑. 트리플 크라운이네 트리플 크라운. 근데 거기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한 사람이 정몽주였다고. 그러니까 고려 조정에서는 야 천재 오브 천재가 나타난 거야 지금. 저도 이렇게 수박 겉핥겠다고 봤는데 요때는 어쨌든 문장력이 그렇죠. 있나 이런 거라서 이게 판가름이 어려워서 보통 비슷비슷하면은 집안 좋은 애들한테 장원을 줬다고 그렇죠. 하던데 맞아요. 근데 다 제끼고 1등 했다 하더라고요. 글을 무지하게 잘 써. 엄청나게 잘 쓰죠. 왜냐하면 그 조선 시대하고 좀 다르게 고려 시대 때 과거는 뭐가 주력이었냐면 그러니까 과거 시험은 우리가 얼마나 내가 장문 네. 예를 들어서 시를 잘 쓰느냐, 뭐 글을 잘 적느냐 이게 장문이고 하나는 내가 유교 경제 논어에 대해서 학이 시수지에 대해서 학이가 무엇인가에 대해 내가 쫙 논술적으로 적느냐 그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면 장문이 위주인 시험이었거든. 근데 정몽주는 경수를 아주 깊게 들어간 사람이야. 유교 경전을.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 거지. 이거 쫙 봤을 때 해석하고 이런 거 엄청 잘하는데도 장문에서 1등 다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글도 엄청 잘 지은 거지. 나중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정몽주의 스승이었던 모근 이색이라는 사람이 정몽주 보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 횡설수설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횡설수설. 네. 말을 할 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이 스승이 정몽주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 정몽주의 논리는 횡설수설하여 이치에 안 맞는 것이 없다. 모든 게 이치에 맞다. 정몽주는 횡설수설하기 때문에 이치에 맞다. 예? 횡설수설이 저거잖아요. 저거 막 지금 나 저처럼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하고. 왜냐하면 횡이 가로고 그 수가 세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횡설 가로로 말하다가 세로로 말하다가. 그러니까 뭐 논리에 안 맞게 말한다고 우리는 지금 얘기하잖아. 요즘 그렇게 이해하죠. 원래 횡설수설이 뭐냐면 장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횡설 종설이야. 종횡, 가로 세로 종횡. 네. 근데 이제 같은 세로기 때문에 세로 종자가 세로 이제 그 숫자로 바뀌면서 지금은 의미도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쓰는 건데 원래 장자에서 나오는 횡설 종설이라는 거는 굉장히 지식이 해박하다는 뜻이야. 근데 생각해봐. 그러니까 가로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세로의 이야기도 할 수 있다. 그걸 딱 들어맞게 한다 또. 가로와 세로가 모두 맞아떨어지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수도쿠식 대화법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횡설수설이라는 거는 이치에 맞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잘하는 거지. 횡설도 할 수 있는데 수설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자기 스승 이색이 정몽주에 대해서 정몽주가 횡설수설하여 이치에 안 맞는 것이 없을 정도로 잘한다. 이거 약간 그거 같다. 어떤 거? 글 겁나 길게 썼어. 네. 근데 세로로 읽어보세요 했는데 또 막 기울이면 다 맞아. 그런 느낌. 나 근데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죠. 맞지. 근데 저는 이걸 좀 개인적으로 다르게 생각은 하는데 물론 이게 뭐
그 가로 세로로 다 맞게 한다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로행이랑 세로종, 세로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얘가 그러니까 가로는 공간이야. 동에서 서로 뭐 이렇게 네네. 끝까지 펼쳐져 있는 우리가 공간적인 이야기를 쭉 해. 그런데 세로는 시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세로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시간적인 어떤 네네. 종적인 그러니까 시공간을 하나로 다 뭉쳐서 할 수 있는 말 이런 뜻으로 나는 좀 생각이 들어. 그래서 횡설수설이라는 말이 어떤 우리가 논리나 어떤 뭐 그 사상을 이야기할 때 어떤 전반적인 공간적, 시간적 모든 부분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이 합쳐지면 이게 딱 3차원이 되잖아. 그렇죠. 안에 공간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네네. 그래서 그걸 다 담을 수 있는 사람의 어떤 말.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잘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변형돼서 맞죠. 지금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 1차, 2차, 3차 다 때려박아서 1등하고 장문 그 당시 장문으로 쓰는 트리플 크라운 아까 우리 그 상고님이 얘기했을 정도로 그 문장이라는 게 사실 뭐 누가 판가름하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그렇죠. 그러면 사실 뭐 권문세족 집안도 아니고 그죠? 이런 이 친구에게 트리플 크라운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글을 잘 적었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게 스승인 모근 2세기 했던 말이 맞다. 횡설수설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지 정몽주는 여기 어느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기냐면 고려 공민왕 시절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게 바로 외교 분야였어요. 외교. 야, 막 외교하면 또 말빨. 예. 요거 잘해야 되니까. 그게 명나라부터 저 아래 일본까지 다 갔다 옵니다. 야, 목숨이 2개도 아니고. 예. 그 당시에 이제 외교관이 갔다가 막 사형 당했고 막 이런 때도 정몽주는 가요 그냥. 그럼 내가 갈게 뭐 이런. 그게 정몽주였거든. 근데 이런 정몽주가 딱 트리플 크라운을 해서 모두 장원 급제를 해서 고려가 한번 뒤집어지고 이때 같이 시험 쳤던 사람이 문희점이었고 이때 당시에 딱 등극해서 내 세상이다 그랬는데 다음에 홍건적이 다시 침범에 들어와. 아하. 이때 홍건적이 탁 들어왔을 때 곤민왕이 개경까지 털려버려. 곤민왕이 이제 도망을 가야 돼. 계속 내려간 거야. 내려서 간 데가 지금의 개성. 안동이야. 안동. 네. 그래서 안동의 공민왕이 노국공주랑 그 노다리 밟기라고 있어요. 그 안동에 가면 그 여자들이 이렇게 서로 모여가지고 노다리 밟기라고 그 노국공주가 이제 그 등을 밟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물을 건너는데 그걸 지금도 노다리 밟기 뭐 이런 거 하거든요. 하고 공민왕이 이제 안쪽에 와가지고 근데 원래 이게 홍건적이 나는 금방금방 수복해요 또. 그때 또 이성계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막 금방 다 때려박아가지고 또 수복하는데 어쨌든 그때 1년 동안 곤민왕이 안동으로 피난을 와서 자기가 난이 이제 홍건적을 물리치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갈 때 내가 동쪽으로 와서 고려가 편안해졌다. 그래서 안동이라는 지명을 내리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안동을 왜 안동이라고 부르냐? 곤민왕 때 이야기다. 마치 대구에 있는 안심 같은 느낌이에요. 왕건이. 그렇죠. 마음이 편안해졌다. 요즘 와서 안심했다 해서. 맞아. 태조 왕건 때 대구의 안심 지역이라는 동네가 안심했다고 안심인가하고 똑같지. 저희 고모 성함이 안심이거든요. 고모 이름이? 네. 그래가지고 기억을 잘해. 그렇구나. 그래서 이 안동이라는 지역. 그래서 안동에 보면 예전에 왕의 나라라는 뮤지컬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그게 그 이야기였구나. 네, 그 왕의 나라, 왕. 그 왕이 바로 그 유명한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이야기. 제가 그 뮤지컬의 무술 감독이었고. 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안동 많이 갔었죠. 안동 맛집도 많이 알고. 횡설수설. 횡설조설 종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민왕 10년에 그 안동까지 피난을 가고 그 다음에 공민왕 11년에 다시 개경을 수복해서 개경으로 돌아갔을 때가 바로 정몽주 26살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몽주는 여기서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누굴 만나나요? 자, 24살에 과거 시험 합격해서 이제 등용됐잖아. 네네. 그리고 만난 사람이 바로 이성계? 이성계죠. 2살 형 이성계. 그리고 이성계가 정몽주와 이때부터 엄청 붙어 다닙니다. 찐찐 돼버렸네요. 네, 왜냐하면 이성계가 그 북쪽 오랑캐를 치러 가거나 네. 남쪽 오랑캐를 치러 가거나 둘이 같이 다닙니다. 전우. 아, 전우입니다. 전우. 전우. 그래서 그 다음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여진족을 토벌하러 가는데도 그 27살의 정몽주는 종사관으로 따라가요. 그리고 28살에도 이성계하고 여진족 격파를 또 같이 합니다. 예. 그런데 이때 공민왕 12년 그 다음에 정몽주 28살에 무슨 일이 있냐면 기황후가 드디어 자기 집안의 복수를 하기 위해 원나라 자기 황제한테 얘기해가지고 저거 고려의 왕 갈아치우자 라고 해서 쳐들어오죠. 공민왕 폐위 사건. 군사가 원나라 1만 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당시에 29살의 이성계와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고려의 최영 장군. 그래서 몽고 1만 대 최영 이성계가 붙죠. 그리고 고려가 승리합니다. 야, 그걸 똑같네. 다 똑같아요. 1만은 똑같네. 네. 그리고 원나라가 정치 개입을 끝내죠. 공민왕 대단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공민왕에게 있어서는 그 다음부터 굉장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노국 대장공주. 네. 바로 왕후가 돌아가시죠. 아하. 근데 사실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심각하게 뒤틀어진다. 그래서 뭐 공민왕이 자제위라 그래가지고 뭐 아름다운 남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막 음탕한 걸 버리고 뭐 그걸 가지고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쌍화점이잖아요. 예. 조인성이랑 주진모랑 막 이렇게. 네네. 우리 진모가 또 그 유명한. 그래 어쨌든 그런 건 모티브랑 우리나라 영화도 있다시피. 근데 이때 그 노국대장공주라는 부인을 굉장히 사랑한, 그리고 노국대장공주가 원나라 공주잖아. 근데 남편이 이제 자 우리 원나라 옷 입지 말고 고려 옷 입자. 네. 다 따라줍니다. 다 원나라 그 문물 다 철폐. 오케이. 그리고 막 막강한 후원자가 공민왕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 가장 최고의 후원자가 바로 노국대장공주였고, 안타깝게 둘 사이에 애가 안 나와. 근데 막 주변에서 뭐 전하 뭐 지금 후손을 이으셔야 된다. 그 알았어. 막 계속 여자들 후궁 받아들여. 잠자리를 안 해. 노국대장공주 외에는. 그러니까 정말 사랑했던 그 지금도 고려가 북한 쪽에 이제 그 공민왕 무덤 노국대장공주랑 보면 그 되게 신기해. 두 사람 사이에 무덤 사이에 통로가 있어. 영혼이 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사랑했던 로맨티스트는 맞는 것 같아. 공민왕이. 근데 이 노국대장 공주가 승하하게 되는 게 공민왕 14년이거든. 그러면서 이때 마침 명나라도 싹 건국에 들어가. 그렇지. 아까 말했던 그 홍건적. 네. 홍건적 수장 중에 한 명이었던 주원장. 그 의천도령기 무협지 의천도령기에 보면 의천도령기에 보면 거기 나오는 주원장. 이 주원장이 그래서 그 뭐 그런 얘기도 있어. 속설상 이렇게 백령교가 내가 명교라고도 불렀다고 했잖아. 네. 그래서 이름이 이제 명나라가 아니냐 뭐 이런 그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명나라가 탁 만들어지면서 몽고 원나라가 싹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북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강력한 명나라가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때 외교 천재 또 정몽주가 출발해야 되잖아. 정몽주가 중원에 새로 등극한 강자 명나라와의 국교 체결을 위해 또 탁 출발하죠. 그러면서 이제 공민왕은 이때부터 새로운 개혁 정치의 인물을 뽑습니다. 그게 바로 스님이었던 신돈이라는 사람이었지. 드라마 신돈이라는 드라마도 있었는데. 맞아요. 네. 그 짤. 하하하하. 맞아요. 그쵸.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온 짤 있잖아요. 그 신돈이
이 공민왕과 함께 새로운 개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다 권문세족이고 막 이렇게 다 엮여 있으니까 그때 신돈이라는 스님을 이용해서 개혁 정치에 들어가죠. 그리고 신돈은 이때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지원한 데가 성균관이었죠. 성균관 유생은 바로 신진사대부니까 얘들은 권문세족이나 엮여 있지 않잖아. 그러면서 엄청난 개혁 정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성계는 요동을 또 정벌해요. 네, 이 엄청난 그러니까 지금 막 크고 있는 거야. 이성계라는 어떤 인물이. 최고의 무력가와 정몽주라는 최고의 정치 사상가가 지금 막 이 공민왕 때 엄청 그리고 나이가 이때 이제 30대 초반이잖아, 둘 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르익고 있겠어 지금. 쫙 무르익고. 그리고 그때 성균관에 그 누구야 저기 정몽주보다 5살 어린데 정몽주를 막 극진하게 따르던 동생이 한 명 있었거든. 그게 정도전이었거든. 맞아. 정도전. 성균관에 같이 있어요. 정도전도 또 이 영주 사람이고 우리 그 안양이랑 그 정도전 같은 경우에도 또 연결돼 있어요. 그 외가 쪽이 또 그 수능 안 쉬고 이래.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천재들이 지금 막 모이고 있을 때 그 공민왕이 이때 막 개혁을 하고 있고 막 이럴 때였단 말이야. 그때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는 거지. 뭐가 발생했냐? 공민왕 시해가 발생하는 거야. 그때 정몽주 38살에 공민왕 23년 되던 해 공민왕이 시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개혁 신돈의 그 개혁 정치에 있어서 실무를 맡았던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그 우왕이라는 왕을 등극시키죠. 그러면서 원래 신돈과 함께 개혁 정치를 했던 이인임이 우왕이라는 왕을 자기가 등극시키면서 바로 흑화됩니다. 권력을 잡은 거지. 개혁? 야 필요 없어 임마. 이제 내가 다 잡았었는데 내 맘대로 할 거야 아마. 이렇게 해서 이때 딱 이제 가장 정치적으로나 무력적으로 무르익었던 40대에 접어들었을 때 정몽주와 이성계가 40대에 접어들었을 때 공민왕이 시해당하면서 우왕이 등극하고 우왕을 왕으로 만들었던 이인임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권력을 잡고 명나라도 생겼고 원나라도 생겼으니까 양다리 외교하자. 근데 나는 근데 양다리 외교가 맞는 것 같아 항상. 그렇지 않아요? 정신은 그렇죠. 정치는 그런 거 아니야? 항상 한쪽만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이때 성균관에서 이제 무룩무룩 자랐던 우리 정도전, 정몽주 같은 사람들은 야 그럴 수 없어. 외교는 우리는 명나라하고만 한다. 그러면서 이인임 일파와 맞붙게 되죠. 그렇게 해서 딱 이인임이 그 당시에 이제 신진 사류로 나타났던 정도전, 정몽주 이런 애들을 다 유배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정몽주가 유배 간 데가 바로 울산 언양이에요. 그래서 울산에 가면 그 방구대가 있거든요. 네. 방구대에 있는데 옆에 보면 방계서원이라고 그 방계서원이 이제 그 유배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거기에 이제 그 정몽주를 모시고 있죠. 그 언양에 유배 갔다가 바로 다음 해인가 뭐 바로 복귀돼요. 어쩔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면 외교관으로 보낼 애가 없는 거야. 써야 돼. 천재였거든. 외교 천재. 네. 그래서 정몽주는 갑니다. 이번엔 또 일본으로 가가지고 고려 사람들 막 외국한테 잡혀간 고려 사람 수백 명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때 그 해에 고려에서는 직지심체 요결 금속활자로 인쇄되는 해야.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본 직지심경률체.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우왕이 들어오고 나서 이성계가 최고의 주가를 달리게 되는 큰 한번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왕 6년 1380년 정몽주가 44살 이성계가 46살이던 해 바로 지금 혹시 그 남원이라고 아십니까? 네. 전북 남원에서 벌어진 황산대첩이라고. 황산벌? 그 황산벌 아니에요. 황산대첩이라고. 거기서 그 일본의 아지발도라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이성계가 막 화살 그 유명한 일화죠. 두 발. 말 막 화살로. 그
너무 그 투구를 꽉 이렇게 황금 투구 막 꽉 쓰고 있는 거야. 화살 하나로 막 머리 이마 정중앙에 화살 하나를 탁 쐈어. 그러니까 핑 맞으니까 이게 머리가 싹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화살 2발 연속으로 쏘는데 한 발 팅 맞을 때 연속으로 쏜 한 발이 입속으로 집어넣고 물리쳤다는 그 전설적인 황산. 그리고 말이 막 절벽을 타고 올랐다는. 장갑차야? 아 그럼요. 그 전설적인 그 이성계가 막 최고의 스타가 되는 전설적인 그 황산 대첩의 승리가 이루어진 때 그때 이제 정몽주와 같이 가죠. 그때도 같이 가서 두 사람이 딱 이제 역시 대단하구만. 계속 붙어 다니네요. 네. 계속 붙어 다녀.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유배 갔다 왔잖아요, 그죠? 네네. 정몽주는 유배에서 바로 풀렸어. 왜냐 외교관이니까. 네. 정도전은 유배가 안 풀려. 나주에 유배 갔거든. 그러다 한참 뒤에 풀리는데 복귀도 안 돼. 그래서 막 계속 떠돕니다. 정도전은.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 그래도 서당 차리는 거잖아요. 이 서당 차렸다 저 서당 차렸다가 막 계속 또 돌아다니면서 이사 다니면서 서당 차리는데 그 집주인이 자꾸 뭐 월세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또 딴 데로 옮기고 또 딴 데로 옮기고 그렇게 살던 때 정도전은. 근데 이때 정몽주가 딱 정도전을 부르죠. 야 잠깐 와봐. 너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그게 이성계야. 네. 이성계 소개시켜주고 정도전은 바로 복귀되지. 이렇게 해서 이 삼각 관계가 드디어 맺어지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정몽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고려에 들어왔던 그 경전이 주자 그 집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자가 사서 논어맹자 대학 중용 사서에 주석을 단 주자 그 집주가 들어왔었는데 그걸로 이걸 유교 경전을 성균관에서 정몽주가 강의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굉장히 대단했냐면 막 누가 물어봐도 막히는 게 없어. 다 그 성균관에서 그 1차 시험 합격하고 들어온 애들 사이에서도 이 자기가 스승 박사니까 쫙 해설을 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송나라 때 그 사서통이라는 다른 책이 또 들어왔는데 그 책하고 다 맞춰봤더니 다 맞는 말이야. 정몽주가 했던 말하고 다 똑같아.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 스승이었던 목은 2세까지도 야 너는 성리학 우리나라 성리학에 네가 시조다 라는 말을 해줘. 그래 동방이학의 시조라 그래가지고 인고서원이란 서원 앞에 가면 또 그게 비속어로 크게 적혀있죠. 동방이학지조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선시대 들어와서도 중국에서 서적이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다 많이 들어온 유교 경전이랑 그 고려 때 정몽주가 했던 성균관에서 했던 강의 기록 내용이랑 비교해봤는데 다 맞아. 그러니까 이만큼 어떻게 보면 당시 성리학이란 부분에서 정몽주가 얼마나 천재적인 사람이었냐를 알 수가 있는 거지. 맞아. 그런데 북으로는 여진족, 남으로는 외구 친이 보면 이성계랑 맨날 같이 다니면서 전쟁 계속 같이 해. 그러니까 정몽주 엄청난 거지 이게. 문무로. 그리고 얼마나 담이 센지 자기 전때 갔던 사신이 죽었는데 명나라 외구 자기가 가 또 사신으로. 내가 갈게. 내가 갈게. 가서 해가 이야기해가지고 문물 다시 트고 포로 잡아 다 데리고 오고 세금 감면 받고 막 그랬대. 맞아. 명나라 때 막 세금 감면 받고 일본에 가가지고 야 외구 너무 쳐들어온다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가고 그만 오게 해 막 이러면서 그 외교도 정몽주가 당하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큰 일이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서운 일이 하나 벌어지죠. 그때가 언제냐면 드디어 이제 정몽주 이성계가 50대 들어갔을 때야. 우왕 14년 때지. 그때 최영 장군이 군사를 모아서 이성계하고 얘기해서 야 요동 정벌하러 가야 돼. 딱 때리죠. 이성계하고 그때 당시에 뭐가 삘이 안 좋은 거야. 쎄한데. 이 우왕이랑 최영이랑 딱 뭉쳐가지고 야 분명히 난 정치적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물론 뭐 꼭 정치적 의도가 모든 건 아니에요.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사실은 이제 명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북쪽 땅을 무리하게 요구를 했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지만 최영 입장에서도 야 이거 위험하다. 이성계. 지금 너무 치고 올라가니까. 이성계랑 지금 정몽주 요런 애들 신진사대부 지금 정몽주도 문인으로서의 지금 위치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거든. 근데 힘을 합치고 있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때
국왕 중심파들이 요동 정벌을 통해서 군사를 모두 소집한 거지. 그리고 나서 요동 정벌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위화도에서 이성계가 딱 돌려. 사불가론 네 가지 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돌아오는 거야. 첫 번째, 작은 나라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두 번째,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지금 북쪽을 치러 가면 남쪽에서 외구들이 쳐들어올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마철이라 활은 옛날에 그 풀 악교 풀로 네. 이렇게 활을 놓았는데 그게 악교가 녹고 전염병이 돈다. 라고 하면서 내려오는 거지. 근데 뭐 예를 들어 세 가지는 군사적 이야기가 맞아. 네. 그 이성계랑 군인이 할 수 있는 말인데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는 것이다는 되게 유교적 입장이잖아. 맞아요. 이거 누가 써줬을까? 정몽주. 정도전과 정몽주. 정모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해볼 수 있는 있는 거지. 지점이다.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이성계 일파가 바로 최영과 우왕을 제거해버리고 창왕이라는 왕을 등극시킨 다음에 딱 나라를 힘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창왕도 없애버리고 공양왕이라는 왕을 정몽주와 이성계가 세우죠. 아, 주도권 완전히 잡아버렸네.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 세웠던 게 공민왕이 사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뭐 노국공주와 사이에 뭐 아이가 없었고. 네네. 근데 그때 이제 반야라는 여자가 있었단 말이야. 뭐 시종. 네. 원래 그 신돈의 시종을 들던 여자였는데 그 시종한테서 공민왕이 놓은 아들이 우라는 아들이었단 말이지. 아까 등급 우왕. 우왕과 그 아들인 창왕 이 두 명은 가짜다. 이거 공민왕 왕씨 집안이 아니라 신돈의 자식이다. 라는 주장을 내세워서 정몽주와 이성계 일파가 창왕까지 몰아내고 공양왕이라는 왕씨 집안 사람으로 왕을 올린 거거든. 이걸 패가 입진이라 그래. 패가 가짜를 패하고 입진 세운다. 진짜를 세운다. 라는 논리로 정몽주하고 그때 공양왕을 새로 세우게 되지. 이게 위화도 회군하고 바로 일어난 일이야. 근데 위화도 회군 자체가 뭐겠어? 군사를 돌렸다니까. 역적. 쿠데타지. 사실은 이게 쿠데타지. 근데 그렇게 말하면 정몽주는 쿠데타의 일원이다 아니다? 일원이다가 그렇지. 되겠죠? 일원인데 맞아. 그리고 공양왕을 세우고 공양왕을 세운 9명의 공신. 그 9명의 공신의 네 번째가 정몽주야. 첫 번째가 이성계. 9번째가 정도전이었거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잠깐 이렇게 되면 좀 헷갈리는 거야. 아닌데 정몽주는 고려의 충신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간다 같이. 이제 가. 그래 이때가 드디어 공양왕을 세운 때가 53살이라고. 9명이 공신에 들어간 때가 정몽주가. 그리고 그 다음 해 수문화시중에 올라. 그러니까 권력 서열 넘버 2가 되는 거지. 총리. 서열 넘버 2가 되는. 그리고 이때부터 뭐가 발생하냐면 정몽주가 54살일 때 수문화시중에 오른단 말이야. 네. 정치적으로는 권력 서열의 거의 최끝판왕이지. 네. 근데 군사력은 이성계가 다 갖고 있고. 근데 이성계도 수문화시중이야.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게 이러다가 2년 후에 정몽주가 죽는단 말이야. 이때 뭐가 발생했냐면 이성계의 완전 갈아버리는 역성혁명파와 정몽주의 나라는 두 대 나라 자체의 개혁을 만들 고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혁하자는 개혁파의 갈림이 발생하는. 근데 이미 위화도 해군부터 느낌은 있었을 거야. 그리고 정도전이 계속 찾아와. 그치. 회유하려고 이제. 가자. 형님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목자 위왕 뭐 이런 노래 막 소문도 막 퍼져. 그 우리가 이 씨가 나무 목자 밑에 아들 자자잖아. 우리가 그 성이 이 씨가 한자로 하면 네. 이가 그 자두 이자가. 근데 따로 빼놓고 보면 나무 목자 아들 자자니까 목자 위왕이라고 목자가 아들이 된다 뭐 이런. 나무의 아들이 왕이 된다 뭐 이런 얘기 막 생기니까 이 씨가 왕이 되는구나. 막 이제 여론몰이지 그게. 그 뭐 낙엽의 그거 아니에요? 꿀 발라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 누구야 그때지.
그 나뭇잎에 꿀 발랐을 때는 고 조선 중종 때 아 중종 때. 문묘 18인 중에 한 명인 참 환장하겠네. 다음에 알려주시는 걸로. 아니 왜냐하면 그때 정몽주가 문묘 18인에 들어가거든. 어쨌든 조광조. 아 조광조. 조광조.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전과 정몽주가 딱 50대 54살에 이제 여기서 갈등이 시작돼요. 이제 이성계와 정도전이 그렇게 친했던 같이 나가고 싸우고 어떻게 보면 위화도 해군까지 같이 하고 공양왕이랑 왕을 같이 옹립시켰던 동지들이 이제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 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어떤 개혁이 필요해 내가 네. 개혁이 필요하면 두 사람은 어디가 더 맞아요? 저는 이성계 쪽. 바꿀 거면 완전 바꾼다. 네. 상구님도? 저는 정몽주 쪽인 것 같은데요. 그 기본적인 틀은 두고 내부에서 바꿀 수 있는 걸 바꿔서 개혁을 한다. 네. 어. 갈아엎는다는 게 사실 쉽지도 않고. 쉽지 않지. 네. 맞아. 갈아엎는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야. 쉽지 않는데 있는 상태에서 바꾼다는 것도 쉽지 않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높다. 뭔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권력이란 건 그렇다. 권력이란 그렇다. 네. 싹 똑같아야 된다. 그래. 시족을 멸해야 된다. 아예 뭐라 해야 되나? 아예 몸을 바꿔야 되나? 네, 아예 그냥 아예 싹 끊어내야 됩니다. 깨끗하게 태초로 돌아가야 돼. 이 얘기 들으니까 걸리버 여행기 때 생각나네요. 뭐. 놀라뿐다고. 그 사람이 맞아. 번님 번님이, 놀라뿐다. 그 정도 해야 진짜 새롭게 되지. 기존에 있던 거에서 뭐 저희 뭐 대통령 바뀐다고 나라가 뭐 제대로 바뀐 적이 있습니까? 뭐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싹 다 갈아버려. 싹 다 갈아퍼주세요. 그런 거구나.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드디어 2년 후 56살이 되던 명나라에 갔던 고려의 세작, 네. 공양왕의 아들 고려의 세자가 고려로 돌아오는 길에 이성계가 마중을 나가. 그러다가 저기 황주라고 지금 북한 저 위쪽에 네. 개성 그 위쪽에 있는데 그 황주에서 낙마를 해.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져. 다쳤네. 마중을 나왔다가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지거든. 떨어져서 들어눕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정보가 정몽주 귀에 들어가. 그래서 정몽주가 야 이성계가 지금 세자를 맞이하러 나갔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지금 들어누웠답니다. 그래? 어떡하지? 제거하자. 이성계를 지금 제거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줘. 그런데 정몽주가 자객들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개성에 있던 이성계 집안에서도 알게 돼. 동시에 정보를 접한 거지 지금. 네. 근데 정보력 쩐다. 그런데 그때 정보를 접한 사람이 누구냐? 이성계 집안에. 이방원? 26살짜리 이방원이었던 거예요. 이방원은 바로 신속하게 정몽주보다 빨라야 한다. 해서 먼저 황주에 도착을 해서 아버지를 진짜 말에 떨어져서 부상이 심했거든. 아버지를 데리고 개성으로 먼저 들어와 버려. 그래서 정몽주가 보낸 자객은 이미 빈집을 탄 거지. 그리고 나서 정몽주가 끝났구나. 이건 큰일 났다. 그래서 실제로 가봐. 근데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병문안을 한다고 이성계 집을 찾아가지. 찾아갔더니 이성계가 정몽주를 그러니까 사실 이성계와 정몽주는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둘이 사이는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전장을 같이 누볐는데. 그리고 막 왕을 바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20대 때부터 본 거 아니야 둘이. 그 모든 시절 공민왕의 그 시절부터 막 그 전장을 누볐던 시절 새로운 왕을 등극시킨 것도 계속 같이 했던 사람인데 지금 불과 몇 년 안 된 거란 말이야 지금 이 시간이. 그렇죠. 그래서 방문을 딱 마치고 나올 때 이제 뭐 전해지는 일설에 의하면
이때 26살짜리 코올리게 이방원이 당시 우리나라 최고 국가 권력의 최정상에 있는 총리를 불러 세운 거야. 총리 씨 얘기 좀 합시다. 내가 요즘 랩한다고 가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하여가라고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뭐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뭐 어떻습니까? 막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물론 뭐 되게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될 수 있어. 이건 진짜 뭐 하여가나 단신가를 부르고 제거한 게 아니라 그렇게 왔다 가는 길에 제 뒤에서 기습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정몽주가 단신가를 불렀다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나서 자기 밑에 있던 이방원 밑에 있던 자객을 보내서 선죽기 위해서 제거를 했다. 네. 이렇게 정몽주가 가게 된 것이다. 네. 라는 게 정몽주의 일종의 하나의 전체적인 삶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야 시간이 엄청나구만 진짜. 이렇게 해서 정몽주 편을 급하게 맞춰야겠는데 지금 시간 너무 많이 됐네.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기존에 알던 정몽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이제 뭐 아는 내용이었는지 이해가 됐는지. 저 근데 그거는 몰랐었어요. 뭐요? 그 정몽주가 이성계 이제 낭만 이성계 찾아갔을 때 그 어. 전에 정몽주가 자기 보냈다는 내용은 몰랐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배짱 좋게 들어갔네, 되게. 좋아야 되죠. 네, 이게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하지 않은 이야기가 사실 정몽주 관련돼서 공부를 하다 보면 대부분 정몽주 대 정도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정도전에 대한 이야기 좀 뺐어요. 네. 아니 근데 유튜브 찾아보는데 다 정도전하고 정몽주더라고요. 맞아. 사실은 세계의 라이벌이고 두 사람은 사상 대립. 초반에는 정도전이 정몽주를 너무 존경했고 자기가 막 이제 고삐릴 때야, 막 18, 17살, 뭐 16살 때 자기가 처음 전애들은 가장 좋은 말이 정몽주가 했던 말이에요. 20살짜리 형이 이제 대학생 형이 성균관 들어가가지고 했던. 나중에 자기도 성균관 입학했을 때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이 진짜 얘기했잖아요. 뭐 기안 가서 막 복귀 안 될 때 정몽주가 이성계 소개시켜주고 불러드리고. 그리고 자기 정도전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고 심요살이 할 때 보내준 맹자라는 책 그걸 정몽주가 보내주거든요. 그때 보내준 맹자라는 책으로 사실 정도전은 제가 아는 정도전은 진짜 맹자 그대로인 사람이에요. 그 완전 맹자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뭐 역성혁명 다 맹자 사상이야. 민본주의 막 다 맹자 사상이고. 그렇지 맹자가 그러잖아요. 임금도 바꿀 수 있다. 그럼요. 그 사상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관계고 나중에 막 이렇게 그 정도전이 쓴 시 같은 거 보면 뭐 세상에 정몽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야 막 이런 글도 나오거든요. 그만큼 자기는 막 제일 좋은 사람이 나한테 제일 좋은 형이고 막 이런 거예요. 동시무라 그러거든요. 마음이 같은 친구. 정도전이 정몽주에게 그 남긴 글 같은 거 보면 동시무 뭐 이런 말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관계고 근데 이 관계가 결국 입장 차이로. 마지막에는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뭐 어쨌든 그런 관계고 사실은 이성계와의 관계가 엄청났다. 그렇죠. 났다는 거고 진짜 마지막에 개혁이라는 게 우리가 뭐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급진이든 온건이든 그게 아니라 완벽한 뒤집어버리는 혁명을 할 거냐 개혁을 할 거냐 그 차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성계와 정도전의 혁명이 정몽주의 개혁을 이겨버린 거가 그렇죠.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다 뒤엎어야 돼. 네. 맞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정몽주의 제자였던 길재, 이 길재라는 사람이 이제 이 꼬라지가 이 꼬라지라니까 내려가거든요. 내려간 데가 경상북도 구미야. 거기서 길러낸 제자가 김숙자. 그리고 김숙자라는 사람의 아들이 바로 그 김굉필이거든요. 18년. 네. 김숙자의 아들이 김굉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려오는 거죠. 계보가 문묘의 계보가. 그래서 안향, 정몽주, 그 다음에 최치원 저 위에고 이렇게 해서 김굉필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쭉 이제 사림의 계열로 내려오게 된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김굉필의 제자였던 그 조광조 때 정몽주를 고려 조선 중종 때 문묘 18년에 넣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일단 이제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야 이제 조선이다. 네, 이제 고려가 끝나고 조선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